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에서 북한 사회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하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접경지역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한 마음의 경계 넘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ICT 기반 북한 문화 콘텐츠 발전과 세계관에 대해서 북한의 이제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요. 이후에는 이제 북한에서의 AI의 수용과 확장, 그러니까 메타버스 콘텐츠 그리고 이제 관련 세계관을 보기 이전에 북한에서 어떻게 이제 뭐 ICT 기반이나 AI와 관련돼서 최근에 어떤 주로 관심이 있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제 북한 내부의 이런 동향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접경 지역에서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마음의 경계를 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 이제 동영상과 함께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기반 북한 문화 콘텐츠 발전과 세계관입니다. 북한이 이제 최근에 과학기술의 강조와 함께 주민생활 향상 그리고 현대화를 목적으로 전 분야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는 이야기처럼 전 인민들의 이제 과학기술 인재화가 되도록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팬데믹 이후에 좀 더 빠르게 좀 확장성 있게 발전을 하고 또 수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아직까지 내 기술력은 뭐 국제사회라던가 이런 기술력의 차이가 많기도 하고 한계가 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 메타버스의 발전 동향을 좀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쫓으면서 네, 그런 발전 동향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교육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뭐 문화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면서 ICT 기술이 기존에 이제 북한 사회에 뭐 ICT 기술이 이제 접목이 돼서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예술적인 미학의 가치와 또 충돌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렇게 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I가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전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AI 기술 발전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좀 더 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아직 NFT와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립이라던가 뭐 기술 구현이 아직까지 좀 또 실용성 뭐 이런 부분을 실용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성되지도 않고 어렵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예측들도 많이 나타나곤 있지만 결국은 이런 기술들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또 같이 이제 좀 더 어떤 형태로 또 발전하게 될지는 아직 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북한 내에 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기술 발전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이런 발전 과정이라던가 도입할 때는 또 어떤 모순점들은 또 발생하지 않을지 등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 또 메타버스, NFT 관련 동향 또 이뿐만 아니라 뭐 AI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해당 기술 사용이 북한 내에서 또 확장될 수 있을 때 이제 확장될 경우에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장으로 북한도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정보와 기술에 관심도 많고요. 이런 발전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 기반 변화 등에 따라서 사회문화 형태도 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글로벌 아젠다, 또 북한 또한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동향 같은 경우에 이런 또 디지털 기술에 집중해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보고 이것들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 안에서의 이제 기술 발전 동향 파악을 해서 사회문화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또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북한에 최신 이제 뭐 출시된 그런
핸드폰, 스마트폰, 터치폰이라고 하는 이제 터치 기반의 그런 핸드폰에 출시가 된 내용들인데, 아리랑 정보기술교류사나 푸른하늘 연합회사 등등의 이런 제조사에서 출시를 합니다. 추산은 정확하게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뭐 지역까지도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이제 개인당 뭐 1인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구에 하나 정도는 정말 이제 없어도 뭐 그렇게 있을 정도로 이제 그만큼 많이 확산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어쨌든 스마트폰의 보급이 북한 내에 많이 확산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북한 내에서 이제 태블릿 PC라던가 뭐 노트북을 활용한다던가 뭐 다양한 이런 전자기기들도 많이 최근 추세에 따라서 많이 발전되고 이제 좀 이제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도입이 되면서 많이 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문화예술 공연과 기술의 결합입니다. 여기는 이제 월일일 경기장에서 이제 주요 명절이나 기념 공연 때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건 이제 대집단 체조의 이제 공연한 장면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 빛나는 조국이라는 글이 이제 드론으로 형상이 된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는 글귀가 이제 드론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빛의 조화라는 조명 축전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2020년에 이제 진행이 된 그런 이제 조명 축전, 미디어 파사드의 한 일종입니다. 평양 제1백화점의 그 벽면, 그 외벽에 조명을 써서 이렇게 이제 주요 뭐 북한의 관광지나 기념 상징이 되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주요한 정책의 메시지라던가 평양 내 이런 유적이나 주요한 사적지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관광지들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모란봉 악단 공연, 이전에 그 주요 악단 공연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핸드폰을 들고서 이제 동영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TV를 본다거나 이럴 때 어느 정도 그 외부의 시선을 아무래도 그 촬영자가 이렇게 좀 시선을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둔다던가 구도나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거 하나하나도 어느 정도 뭐 연출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만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다, 이렇게 뭐 확산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급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영화와 같은 측면에서도 3D 기반의 콘텐츠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에 뭐 해당하는 그런 뭐 아동 영화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동 영화에서도 이제 3D가 많이 결합이 되면서 야영의 하루, 불씨를 찾은 아왕여, 고주몽 등등 이런 역사 만화에서도 실사에 가깝게 또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C 기반의 게임이라던가 핸드폰 게임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D를 좀 접목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3차원 3D 유희의 소년 장수라는 기존의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으로 활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좀 게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레이싱 시뮬레이션, 액션 스포츠, 퍼즐 아케이드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식의 그 게임명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내용도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 이제 뭐 태블릿 PC 기반의 게임들을 보시면 이제 관성열차, 맹수들의 싸움, 축구의 세계, 흑막 속의 별장 등등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임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비슷한 뭐 포맷들도 있고요. 뭐 장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얼마나 이제 사용될지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추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 이제
개발되는 그런 PC라던가 뭐 게임,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3D를 활용을 한다던가 그래서 다양한 입체의 활용을 입체적인 그런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술을 좀 더 주력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선의 태권도라는 이제 교육용 게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여성 건강일지라던가 다양한 뭐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손전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나오죠. 이게 뭐 길찾기, 우리 예로 치자면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길 찾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동무, 지름길 등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네, 어쨌든 3차원 기반의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이 산학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원격 체계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 속 IT 기술에서도 뭐 이런 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구축이 되어 있고 얼굴 인식기 뭐 그리고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 도입과 관련 뭐 이런 선전물들도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내용들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보편화가 되었다. 어떤 북한의 주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말 그대로 그 대외 선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북한에서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그리고 이런 얼굴 인식기 뭐 어떤 뭐 지문 인식 그런 기술에 더 관심이 많고 이쪽에 좀 주력해서 과학기술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이제 북한의 주요 조선중앙TV이죠. 대표적인 그런 방송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돼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회 문화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 사용에 대한 후유증이라던가 게임 중독이라던가 이제 뭐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을 좀 다룬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북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 뭐 북한 내에서도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용이 되고 이제 뭐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장면에서 이거는 육아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언론에서도 이제 좀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별짓각이라는 게임인데 아기를 돌보지 않고 아기에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스마트폰에만 이제 오락 의존증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게임 중독과 같이 이제 엄마가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이제 핸드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연출이에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식습 습관을 붙여주자요라는 뭐 내용인 건데,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태블릿 PC 게임 빠져서 이제 음식을 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 그런 이제 식생활 습관에 관련돼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을 다룬 또 프로그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또 핸드폰 사용 뭐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이런 형식으로 이런 생활 속에서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데서 이제 실제로 북한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일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장면들이나 이런 것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이 제품이 공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시력 보호 경북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시력 보호를 위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일정 선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그런 하나의 장치를 또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노동신문에 나타난 이제 실렸던 그런 보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 우려를 자아내는 오락 의존증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고 연령적인 특성으로 해서 전자 헤로인 쉽게 중독될 수 있다.
손전화기, 그러니까 핸드폰이 사람들 사이에게 이제 연계를 맺어주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실용적이고 유익한 기구인 것은 맞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전용 오락기구처럼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전화기가 몸의 한 부분처럼 되었다면 뭐 이제 뭐 손전화 오락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었다. 그 정도로 이제 오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용으로 이게 뭐 어디서나 길거리, 버스, 전동차, 직장, 손전화 오락을 하는 것을 어디서나 이제 그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고 장시간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 정신육체 피해, 오락 의존증에 걸렸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손전화 오락에 대한 그러니까 오락 의존증에 대한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목된 교내에서의 손전화기 사용 금지 조치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다 심각한 게 색정적인 통보문, 소설, 동영상 자료, 폭력적인 그런 내용의 전자오락들이 이제 무제한하게 전파되고 있다. 미성년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조금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사상 문화가 어떤 이제 학생들의 인생관, 가치관 형성에 뭔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또 전해지기도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정보 격차 심화 그리고 개인화, 고립, 파편화로 인한 감시 통제의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려되는 효과에 대해서 노동신문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은 환상의 개념이 아니다, 환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에 이미 도입되어 있고 인간 생활과 밀착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다양한 그 제품들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상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통제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즉 인간의 두뇌를 초월하는 초능력의 컴퓨터가 사람의 의사, 통제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가동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우려를 할 정도로 북한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미래의 뭔가 좀 인공지능 발전으로 기술이 불러올 그런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좀 다양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북한의 현재 과학기술 변화가 문화예술 공연과 기술에 또 결합이 되고 3D 기반 콘텐츠로도 또 다양화가 되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그때부터 뭐 원격 회의라던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사회 전 세계가 북한뿐만 아니라 좀 원격 체계 구축에 대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 속의 IT 기술 전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과 접목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이제 활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술 발전으로 사회문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그런 후유증이라던가 게임 중독, 이런 병리적인 현상, 이런 부작용 외에도 디지털 정보 격차 뭐 등등의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유아동들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들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북한 내에서 세대 변화의 영향,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새세대와 같은 경우도 이런 과학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런 기술의 진화와 함께 같이 이제 변화하고 적응해온 세대였고, 지금 하지만 현재 유아동들의 경우에는 또 발전해가는 이런 기술 속에서 태어난 세대, 그렇기 때문에 또 최신 기술 같은 경우도 변화 과정 없이 그들에게 이미 그 환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이라던가 앞으로 이야기할 메타버스 이런 3D 기반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더 익숙한 세대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제공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게임과 같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특징적인 이제 자극적인 콘텐츠에 더욱 몰입이 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북한 내에서도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북한 내에서 인터넷, 외부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북한 내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북한 인트라넷에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가 이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디지털 기기라던가 이런 ICT 발전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는 것으로는 또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다양한 것을 또, 이제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북한에서도 가상현실에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도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날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뭐 또 면밀하게 이런 동향들을 또 주시를 하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ICT 기반에서 이제 북한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세계로, 현실 세계, 그리고 가공 추상, 이 유니버스와 메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3차원 가상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리얼리티 현실, 그리고 AR의 증강현실, MR의 그 혼합현실, VR, 가상현실, 이 모든 것을 합친 이제 확장현실인 XR이 있습니다. 거의 뭐 가상세계에서 현실을 가깝게 다 구현을 하게 되는 내용인 건데요. 이거는 빌리빌리라는 중국의 동영상 그 플랫폼에 북한의 당국이 이제 운영하는 계정으로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뉴 DPRK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북한의 이제 뭐 대선전 매체와도 연결되는 다양한 이제 뭐 내용들 그런 콘텐츠들이 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계정인데요. 거기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유튜버가 나와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평양 내에 있는 뭐 인민대 학습당이라던가 주요한 이런 교육, 뭐 주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시설들을 다니면서 실제로 경험을 하고 북한의 변화 양상들을 좀 한번 좀 보여주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 발전상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콘텐츠인데요. 여기서 VR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도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 그리고 입체율동 영화관이라고 하는 이제 3D, 4D 영화관이 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체험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게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오큘러스를 쓰고 이런 VR 장비를 통한 게임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훈련용의 시뮬레이터를 통한 모의 훈련이라던가 뭐 스포츠 시뮬레이션 등등 다양한 특정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VR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또 일종의 이제 북한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ICT 등등의 다양한 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메타버스의 한 일종의 다양한 콘텐츠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스포츠와 관련된 것이죠. 그 콘텐츠도 있고요. VR 기반의 가상 스튜디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스튜디오라고 한다면 그 2차원 세트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배경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뭐 우주 공간이라던가 뭐 이런 뭐 그 가상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을 구현을 해서 배경을 합성을 해서 3차원 영상 화면으로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좀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AR 증강현실, 이게 지금 현실 기반에서 같이 이제 겹쳐서 보이게끔 하는 내용들인 거죠. 가상현실과. 그래서 삼흥경제정보기술사에서 개발한 평양시 길 안내 프로그램인 길동무가 있고요. 전국 길 안내 프로그램 지름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3차원 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노선 검색이나 지도 자료, 거리 측정, 위치 전송, 행정구역과 도로, 뭐 다양한 뭐 이렇게 내용들을 탑재를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 건물들은 3D로 묘사가 되고 평시 안에 이런 다양한 공장들, 상업망들, 뭐 교육 보건기관, 다양한 철도 자료, 안내 등등이 이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ICT 기반 문화 콘텐츠 발전 과정에서 어떤 이슈와 전망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북한에서 이제 기술 수용에서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데올로기라던가 뭐 다양한 철학, 담론 등이 어느 정도 좀 변화를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좀
받아들이고 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주체 사실주의,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나 뭐 이렇게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상적인 내용에서 기반해서 가상의 인간이 어떻게 또 해석이 될 건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버추얼 휴먼이라든가 이런 가상 인간에 대해서 인격권을 부여할 것인지, 뭐 정체성을 부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뭐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NFT와 관련돼서도 어쨌든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예를 들면 예술과 관련해서 이제 미술 작품이 있겠죠. 그럼 기존에도 NFT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미술 작품을 이제 토큰화 시켜서 이렇게 전환하는 가상의 소유물로서 이렇게 좀 재현이 아니죠. 이제 NFT화 시키는 내용들이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북한에서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걸 논의를 해봤을 때 북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작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불법이 아니고 뭔가 좀 자연스러운 하나의 뭔가 원본의 개념이 없이 모작이 유통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북한의 예술의 개념이나 이렇게 통용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 NFT 시장 과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또 기술 발전 그리고 적용 측면에서도, 그리고 대외, 철저히 이제 구분해서 이원화 전략으로 활용되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기술 수용에 따른 기술의 사회적인 재맥락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기계와 좀 친숙한 그런 세대들, 이렇게 디지털화와 좀 더 이제 같이 변화를 같이 해온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도, 뭔가 아무래도 변화의 속도를 따른다던가 발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이렇게 좀 변화해 갈지에 대한 내용들도 그러니까 그렇고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북한 내에 들어왔을 때 일단 북한에서는 이제 뭐 외부 정보를 유입을 철저하게 이제 통제하고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좀 수용할 수 있는 또는 수용 가능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탄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입이 될 건지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는 과정과 북한 사회 내에서 들어와서 또 새롭게 그런 새로운 똑같은 기술이지만 북한 사회 내에서는 어떻게 이 기술이 적용되고 변화되어 가는지, 변용하는지 이렇게 재맥락화되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북한에서 AI의 수용과 확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서 AI의 수용과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AI, 그 기술 발전으로 도래할 미래 예측과 이런 전망이 전 세계화두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북한에서도 AI에 관심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과학기술 발전을 하면서 이제 관련 개발 동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해외 기술 개발 동향을 주시를 하면서 국제사회 인공지능 전략, 어떤 또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하고 관련 내용들은 이제 주로 교육 정책에 도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아직까지 뭐 이게 우리처럼 뭐 창작을 하는 예를 들면은 뭐 작곡을 하는 AI라던가 그림을 그리는 AI 등등의 이렇게 뭔가 생성형 AI에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예술과 접목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타난 동향은 없는데 이런 것이 과연 북한 내에서도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남북이 어떻게 경계 넘기를 할 것인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뭔가 메타버스나 뭐 이런 관련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일단 양상을 한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망을 하는데, 뭔가 우리가 이러한 이렇게 예술 분야와
접목이라던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어쨌든 북한 사회 변화를 살펴보는 데 어느 정도 이제 자료로서 이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AI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존 메카시 교수가 56년도에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다양한 학습 방식과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능에 따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그래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에 사물을 구분하여 정보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추론 판단을 하게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다라고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기능에 따른 방식에서는 다양하게 또 구분을 하고 있지만 저는 패턴 인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형식의 어떤 형태로 AI가 발전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톤치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념을 살펴보고 간다면 음성 인식이나 얼굴 인식, 이미지, 지문 인식 뭐 이런 다양한 문자 인식과 관련된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제 패턴 인식이라고 하고 챗봇이나 번역, 요약에 대한 이런 기술을 이제 자연어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접목한 로봇 기술을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현 형태에 따라서도 뭐 인공지능 창작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순수한 AI만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이제 실현을 하니까 연주를 직접 한다거나 이제 로봇이 그 AI가 책을 읽어준다던가 하지만 이것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또 뭔가 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 콘텐츠라던가 AI 챗봇, AI 스피커 등등 다양한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작 주체가 인공지능이 되었을 때 주로 이제 국내 버추얼 휴먼이 좀 많이 모델도 있고요. 다양하게 사례들이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그 국내 버추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상 인간인 건데,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어쨌든 가상이지만, 이런 데 있어서 똑같이 뭐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팬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가상 인간에게 뭔가 인격권을 부여를 하고 사람처럼, 사람과 같이 이제 행동하고 뭐 외관이나 똑같이 외형이나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뭔가 좀 인격권을 부여해서 진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의 의인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전에 홍콩 로봇 제조 기업인 헨슨 로보틱스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 소피아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소피아의 머리가 없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없죠. 머리카락까지 씌우면 정말로 인간과 비슷한 이런 흡사한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쾌한 골짜기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인간과 너무 같은 모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주게 된다라는 내용들인 건데, 그래서 로봇에게 인간의 속성이나 정서를 부여하는 로봇 의인화 과정을 소피아를 통해서도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북한에서 또 가능할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 건데요. 구현 주체나 뭐 예술 분야 인공지능 창작물의 관계에 따라서도 다양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러면 북한의 AI 개념과 그리고 또 주요 활용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북한의 개념과 관련돼서는 이제 조선말 대사전에는 사람의 지적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의 지능 또는 그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야, 현재의 컴퓨터로 사람의 지적 기능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데로부터 사람의 지적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는 그 기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좀 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요 인공지능
을 이제 좀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산업지도국의 산하에 그 인공지능 연구소라든가 조선컴퓨터센터, 김일성 종합대 정보과학부 인공지능기술연구소라든가 김책공업종합대 이과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등 다양한 이제 전민과학기술 인재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다양한 그런 인재들 이제 AI와 관련된 그 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재를 좀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그 패턴 인식과 관련돼서는 북한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분야를 보시면 교육 분야에 주력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음성 인식이라던가 문자 인식, 안면 인식, 그리고 이 융합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어 처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을 변환한다던가 번역을 한다던가 챗봇 형태의 이런 자연어 처리 관련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을 살펴보면 기존의 그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만화로 보는 발명의 역사 라는 제목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기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발명되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상 소설에만 나오던 그런 로봇이 진짜로 만들어졌고, 과학 환상이 이제 아직은 현실에 없는 미래에 대해 생활에 대한 가설과 추측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과학 환상에서 착상을 얻어서 로봇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상상력을 부추기는 이런 뭔가 독려하는 내용의 그런 방송이었는데 결국은 요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그 사람의 형태를 갖춰서 뭔가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람의 형태를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사람의 형태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생산 설비라던가 가공물 형태, 뭔가 크기가 사람이 다루기 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면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허용한다라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 육체적 그리고 지적 기능 그리고 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재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자동 기계. 이것이 사람의 전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고 사람의 지령 하에서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말 대사전에서 그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앞서서 뭐 말씀드렸던 그 순수 AI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데 오늘날에는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공장의 관리자라던가 판매원, 의사, 낭독자, 연주가, 부엌녀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작전가 등등의 다양한 데에서 이제 이 AI 로봇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사람의 모습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수용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로봇을 살펴보면 이렇게 교육용 로봇으로 제작이 많이 되는데 사람의 모습을 눈, 코, 입이 뭐 입체적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문화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이 AI가 만나서 재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은 결국은 이제 주체사상이나 뭐 예술론과 관련된 이런 담론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좀 인간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에는 그런 인격권을 부여한다거나 인간을 넘어서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뭐 국제사회 전 세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고요. 그런 미래에 이제 다가올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효과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측면도 북한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인간의 노동 해방을 위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노동 해방을 위한 것이 목적인 건 거죠.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는 것은. 그 환상이 아닌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기술 혁명의 하나로도 보고 있고요.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도 지금
3D 만화 영화 악마를 이긴 억새의 모습인데요. 한 장면인데 여기서도 실사와 가깝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의 모습과 가깝게 3D를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가상의 그런 인간에 대해서도 뭐 인격권 부여의 내용을 떠나서 뭔가의 외형이라던가 그 하나의 가상 인간이 필요한 때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또 그런 동향으로도 또 읽어낼 수도 있고요. 여기는 뭐 오큘러스 같은 걸 또 실제로 쓰면서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어떤 교육이라던가 다양한 분야에도 접목을 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가능성이야, 뭐 어느 정도, 북한에서야 뭐, 다양한, 그러니까 뭐 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들이 이제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추얼 휴먼과 관련해서 앞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실전에 맞는 이제 북한식으로 변용을 해야 하고, 북한의 이런 현실 맞는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선식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간의 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환상도 해야 하고, 과학적인 환상, 현실에 발을 붙인 상상력이 없이는 과학의 미래를 그려볼 수 없다. 뭐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에 맞는 조선식으로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상을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인 뭐 이런 내용들도 강조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자연인의 구분과 관련 내용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군사 분야에 도입될 것을 봤을 때, 뭐 안보 위협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인지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고민하는 바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한 마음의 경계 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으로써 현실 세계를 초월한 물리적 공간의 확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경계와 구현 방식에 따라서 총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가상 세계와 거울 세계, 그리고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네 개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기본 요소로는 이제 3D 공간이 있어야 하고, 아바타,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OC 모델로 메타버스를 규정을 한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이제 세계관, 창작자, 디지털 통합, 일상의 연장, 그리고 연결입니다. 이게 뭐 다양하게 교육, 관광,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또 주목이 되면서 AI가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이것들이 결합이 되면 더 다양하게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가보기 어려운 공간을 가상으로 구현해서 또 현장감 그리고 몰입감을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는 것들을 본다면 좀 대리만족이라던가 이런 사용자의 경험과 이렇게 뭐 심리적인 내용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용자의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뭐 가상세계, 아바타, 상호작용 기능을 활용한 몰입감 있는 가상현실 체험, 다양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북한 통일 한반도 주제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축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이 메타버스 세계, 가상 세계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여기를 통해서 그 가상 속에 펼쳐진 한반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의 재현, 상상의 구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메타버스 속에서 과거의 순간이 현실이 되고, 메타버스 세계는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기억과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공간을 재현해서 가깝게 닿을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이제 북한은 금기 대상에서 상상의 대상이 되는데요. 주로 DMZ, 비무장지대가 많이 이제 재현의 대상이 됩니다. 남북의 평화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DMZ와 북한이 바라보는 DMZ는 또 다르기도 합니다.
군사활동에 중지된 영역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과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중립이 유지되는 평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발길이 70년 동안 이제 닿지 않기 때문에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지켜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DMZ가 주로 이제 남북의 이런 상징적인 그 공간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콘텐츠가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콘텐츠가 만들어졌느냐를 살펴보면, 이제 DMZ 메타버스, 그리고 DMZ 에코랜드, 메타버스 타고 뭐 248, DMZ 유니버스, 메타 DMZ 평화지대, 메타인 에듀, DMZ 메타버스. 계속해서 이제 어떤 종류들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DMZ를 계속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MZ는 안보 평화 생태 문화적 측면에서 네,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고, 공동정비구역 영화에서도 이런 어떤 공간의 의미가 과거와 현재적인 공간이 전쟁 후에 무착화된 남북 간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는 반면에 미래적 공간으로서도 또 이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초월해서 공동 경비 구역을 탈이념화하고 탈정치화해서 우리 사회에 고착된 공적인 기억을 변형시켜서 대한 기억의 단초를 제시한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지 생산 수단의 기술 변화와 더불어 전시, 유통 방식의 다양화,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하고 유통 방식을 점차 확산하고 분단 이미지를 넘어서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 이미지에 대한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보다 역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또 DMZ 담론에 대해서는 생태 안보 경제, 생명, 평화, 치유의 패러다임에서 협력, 공생, 통로, 경로, 벨트 이렇게 재상징화하는 단계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연구에서 북한이 아니라 이런 DMZ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좀 더 개념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또 부여가 되기도 하고 DMZ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앞서서 이제 그 세계 연구에서 이렇게 뭔가 정리한 내용처럼 이제 시대 양상에 따라서 많이 이제 활용도 변화하고 변화의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53년에서 60년대 말까지 DMZ와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대립 관계로 인해서 요새화되고 중무장이 되고 있지만 뭐 이후에 뭐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그리고 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도 있었고요. 노태우 정부 때는 뭐 DMZ를 이제 DMZ 내 평화시를 설치를 하고 다양한 이제 뭔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라던가 다양한 시설 기관들 를 이제 설치를 제안을 하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와 민간인 개방 이런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DMZ 자연공원화라던가 이제 공간을 개방을 하고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 내용을 또 다양한 정책 구상이나 사업 구체화에서도 DMZ 인접 지역과 같이 결합을 하는 작업들, 또 세계 평화공원 조성이라던가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까지 DMZ를 다양하게 이제 과거의 적대적인 그 요새와 중무장된 폐쇄적인 그런 DMZ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평화와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측면을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DMZ 관련 시대별 사진 전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여기서 5,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DMZ에서 그 사진 전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주체 사상이나 냉전의 정치 권력, 뭐 이런 뭐 전후 재건기, 사회상 안보, 반공 이런 것들의 주요 내용이었다면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흑백이라던가 보도 사진으로 아날로그식 이제 필름 사진 등이 주로 특징이었다면 최근에 기술 발전과 함께 또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냐. 이제 2010년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봤을 때, 그, 소셜미디어 전용의 사진, 그 모바일, SNS, 가상현실 체험 등등 이렇게 기술이 일단 바뀌게 되고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이제 냉전 정치 권력, 주체 사상, 안보 방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북한의 실상과 그 정보 그리고 확산 속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다뤄지게 된다. 이게 점점 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작품인데요.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준혁 작가의 그 360 VR DMZ 응시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VR을 통한 실향민의 고향 방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실향 할아버지의 그 고향을 그 VR로 재구성해서 재현해서 체험을 하게 하는 뭐 이런 관련 다큐인데요. 네, 이 관련 영상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VR이 기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줄 마법의 상자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그동안 이재혁 작가 역시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을 VR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할아버지의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짙어진 계절만큼이나 길어진 할아버지의 기다림에도 드디어 끝이 찾아왔습니다. 7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 그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머리도 옷도 단정하게 다듬은 이상종 할아버지가 드디어 길을 나섭니다. 잘 다녀오시고 고향 실컷 보고 소음 크고 오시오. 제가 상상하는 거고 그 모양이 어느 정도 비슷할런지 그쵸. 일주일이면 돌아온다던 길을 70년 만에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이 스튜디오에서는 할아버지를 고향 마을로 초대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재현한 마을을 보기 위해 카메라, 조명, VR 프로그램까지 한참 동안의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이상종 할아버지가 스튜디오에 들어섭니다. 마중을 나온 이재혁 작가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랑 그리고 마을에 있던 그런 뒤에 산이나 이런 풍경을 하나 그렸고 또 할아버님이 그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집을 한번 그려봤어요. 고향집을. 우리 집을요. 네. 그래서 예. 고향으로 네, 한번 가보실게요. VR 세상으로 만나게 될 고향. 70년 만에 찾아온 고향으로 할아버지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 네. 뽕나무. 네, 뽕나무길 이제 이쪽으로 항상 이제 다니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시네. 마을 입구부터 길게 늘어서 있던 뽕나무길, 집 앞에 있던 정자와 시골길을 걷던 송아지까지 기억 속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할아버지가 고향과 마주합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했던 시골집. 입구에는 70년 전에 키웠던 송아지도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처음 내가 점이 들었던 송아지인데, 근데 그 송아지가 우리 이웃집 그로 팔려가서 한 곳 한 곳 할아버지의 그리운 사연이 담뿍 묻어나옵니다. 팻마리는 여기 앉아서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늘 그랬지. 여름에는 팻마리에서 밥들을 먹죠, 주로. 어딜 봐도 고향집 그대로입니다. 아, 닭장. 아, 닭장 있고, 네. 저 뒷문으로 이제 어머니가 드나드는 문이었고. 네. 예. 70년 만에 다녀온 고향,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난 뭐 이렇게까지 하시려니 생각을 안 했어요. 꿈에라도 꿈에 고향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살던 집에 가봤다고 하는데 감회가 깊습니다. 아유, 감격스럽습니다, 전요. 처음 전혀 생각 밖의 일이니까. 같이 그런 공감할 수 있었던 할아버님의 고향 땅을 직접 저도 같이 밟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VR로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고 또는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오늘 같은 사례는 더더욱 더 저에게는 특별했었던 것 같아요. 물에 잠긴 고향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강물어 임진강아 말물어 보자 나의 고향 서면 땅을 지나왔느냐 우미리의 일로 마을 글쎄 나 그게 곡으로 만들어지려니 생각도 미처 못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감격스럽네요. 네. 난 그게 만들어지려니 꿈도 안 꿨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예. 어떤 이에게 VR은 즐거움을 주는 게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달라지게 만들어줄 기술임은 분명하지요. 오, 좋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VR의 순기능 중에 분명 그런 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너무 VR 하나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무슨 마법의 그런 알약인 것처럼 잘못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VR은 사실 수많은 툴 중에 하나로서 이해를 하고 VR을 활용을 할 때에는 이 VR 하나만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건 우린 VR이 없던 이전과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 VR. 앞으로는 또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요? 관련 내용을 시청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여기 마지막에서도 나오듯이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나오듯이 VR이 이제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런 뭐 실향민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 상처를 치유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거기에 이제 너무 이 하나만으로는 일단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에 대한 이제 구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버스가 놀이와 교육을 통해서도 가상의 국경을 넘는 그런 시도들, 그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통일부 메타버스 플랫폼 DMZ 유니버스의 한 내용입니다. 관련 메타버스 플랫폼은 정보성과 흥미성, 연결성, 관계성, 동질성과 관련한 콘텐츠들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연구자의 연구에 의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이제 미션이라던가 뭐 이렇게 퀘스트를 이제 완결을 하면서 보상도 얻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AR 통일교육 교재로도 이제 국립통일교육원에서도 제작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런 교구를 가지고 활용하는 장면들입니다. 최근에는 잊혀가는 이산가족분들의 과거의 그런 기억을 재현해내서 그런 공간들을 한번 게임의 형태로, 메타버스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관련한 이제 동영상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잊혀가는 이산가족. 우리는 이분들을 만나 고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평양시 염전리 129번지, 진남포시 해산리 275번지인데요.
우리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정말 물 맑고 경치 좋고 인심 좋은 동네였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서 우리 엄마 떠나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많이 보고 싶죠. 그리고 아플 때 제일 많이 보고 싶어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여전히 아련하고 그립습니다. 모든 실향민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참 외롭고 그립고 벅차요. 세상에 어머니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산 가족들의 기록과 기억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기억을 재료로 북녘에 두고 온 고향을 가상 공간에 창조했습니다. 1950년의 평양, 최고의 무용가가 꿈이었던 옥화 선생님. 고향이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참 좋아. 당신의 어릴 적 추억을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이라는 흥미로운 요소로 표현했습니다. 1950년 대동강 다리 폭파, 급박했던 전쟁의 순간들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할아버지 고향집에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병모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은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토끼풀,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 고향의 풀밭을 뛰놀던 시절을 함께 추억합니다. 중공군이 남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사후퇴 때 춥고 어두웠던 새벽, 진남포에서 빈배를 찾아다녔던 기억까지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엄마를 진하게 느껴본 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렸을 때 엄마 모습을 대하고 나니까 정말 감격스럽네요. 가족들과 웃으며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고명딸이었던 정옥 선생님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입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가득했던 영생여고와 교실에 쥐가 나타나서 소란스러웠던 추억,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내 고향, 두고 온 사람들. 이 그리움과 기억을 전 세대와 공유하려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가 통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통일 교육 플랫폼을 통해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마음의 국경을 넘을 때 북한 통일을 주제로 해서 구축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참여도 이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메타버스가 또 이제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많은 이제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또 이제 이런 분야들이 북한 통일 분야에 적용을 할 때 구현 양상에 있어서 좀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로 이런 남북한의 물리적 분단과 갈등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DMZ라던가 북한 내부 환경을 재현하는 데 이런 데에서만 이제 집중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바타를 활용해서 게임이나 여행을 주제로 하는 체험하는 형식,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북한과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DMZ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주요한 무대가 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차도 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DMZ는 물리적이나 이제 이념적으로나 이렇게 분단과 갈등을 상징을 하기도 하지만, 남한에서는 평화적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북한은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가치를 평가를 하면서 DMZ를 이제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건 거죠. 남한에서는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이 DMZ를 평가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북한에서는 과거의 선물로 봅니다. 민족 분열 그리고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DMZ는 없애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 북한에서도 그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DMZ를 바라보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 자체,
남북의 시각차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 교류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메타버스 공간으로 메타버스를 하나 이제 DMZ를 구축을 한다던가 여기 안에서 이제 교류를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제반 사항들을 좀 구축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시각차는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활용이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즐거움을 주는 게임이 되거나 마음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기술 가능하지만 이걸 활용할 때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 기술로 새롭게 구축된 공간들, 이런 것들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의 통로라던가 하나의 새로운 창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좀 활용이 되려고 한다면 기존에 답습해왔던 이런 일방향적인 교류 플랫폼이라던가 뭐 어쨌든 콘텐츠에서의 이런 한계점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만큼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향후 협력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수적이고 국내 통일 교육에서도 이제 실제 통일 인식과 문제 의식을 고민을 한 다음에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제 담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할 거는 2030 세대인 만큼 이후에도 또 이제 얼마만큼 메타버스 기반에서 또 이것들을 확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제 주목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미지의 세계가 그 이제 2030 세대에 의해서 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열망하는 기성세대의 기대와 예측과는 다르게 또 이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메타버스의 공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현실로 인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는 이제 현실 구제적 환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현실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강박감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무조건적인 이런 이렇게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뭐 기존에 이런 집중되었던 북한의 상황들을 이렇게 DMZ라던가 북한 내부를 이렇게 재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바타를 통한 뭐 여행이나 이런 체험하는 형식들, 게임의 형식들로 기존에 이미 이런 것들이 과잉되어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콘텐츠에 또 새로운 그런 장르 개척이라던가 좀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좀 측면에서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에 대한,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제 뭐 어떤 세상을 구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이 되어야 이 메타버스 공간이 아무래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또 이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